네, 그럼 인사 먼저 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순서가 김상민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 순서로 양원탁 박사님 해주실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토론자 김윤희 박사님 먼저 하실 거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이 최충희 교수님이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다음이 박승규 실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1시간 30분 예정되어 있어서 20분간 발표지만 제가 15분 지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20분 안으로 발표를 끝내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토론자분께서는 10분까지 다 쓰시면 우리가 조금 모자라니까 한 7분 정도만 질의까지 포함해서 해주시면 마무리 멘트 한마디씩 하면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기록 중이시군요. 이 화면 공유 지금 되는지, 된다. 다 되시죠? 네. 예. 네, 다 됩니다, 이제.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발표, 박진경 박사님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나오나요? 네. 네. 네, 나왔습니다. 네, 됐어요. 나왔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이게 이제 작년에 제가 했던 기본 과제예요. 그래서 기본 과제 중에서 이제 뭐 정성적으로 사례 분석했던 파트 이런 것들은 좀 빼고 좀 정량 분석했던 거 위주로 그냥 일단 조금 담았습니다. 그래서 방안이 아마 제가 사례 분석한 거랑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방안을 쓴 거여서 이 파트가 조금 앞뒤가 조금 스무스하게 안 넘어갈 수 있으니까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서론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지역 간 인구 이동의 관점을 유치과 유입 관점으로 좀 나눠봤어요. 그리고 과제 자체를 유입에 포커스를 두고 사실은 이 과제를 좀 수행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정책 분석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책의 문제점이나 시사점 같은 것들을 좀 도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이주에 대한 청년 인구의 선호도 분석을 해서 추진 방안을 도출하는 거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연구의 배경 같은 경우는 다 잘 아실 테니까 금방금방 넘어갈게요. 뭐 저출산이나 고령화나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우리나라가 17년부터 굉장히 인구 구조 자체가 역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변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인구 감소 자체가 되게 불균등하게 진행이 되면서 17년부터 인구 유출이 굉장히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가 되고 있고 지역 인구나 소득 격차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처음에는 뭔가 인구를 뺏어오는 느낌으로 이 경쟁을 막 하다가 현재는 이제 점차 청년 인구를 어떻게 하면 유치할 수 있을까라는 경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여태까지는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사실은 소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하게 되면은 이게 대도시 지역에 비해서 고용 여건이 되게 안 좋은 지방은 딱히 해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구심력 관점에서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선호도라든지 니즈를 좀 고려해서 지역의 매력도를 좀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을 좀 해보자라는 측면으로 이 과제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청년의 유출과 유입 관점으로 좀 나눠서 좀 볼 수가 있는데 유출 관점으로 포커스를 보다 보면 이게 이제 전통적인 경제학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인구 이동의 경제적인 요인이 제일 먼저 임금이 될 거고 거기에 일자리와 주택 가격이 제일 최선으로 이제 고려를 하게 되고 비경제적인 요건은 뭐 문화적인 요건들, 쇼핑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거를 유출 관점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은 유출 원인을 분석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임금의 격차, 그다음에 취업의 가능성, 이렇게 경제적인 요인으로 이제 귀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 유출 관점에서는 지역 간 이동이 노동력 이동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이제 지역 매력도에 의한 유입 관점으로 바꾸면 그 매력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어떤 매력 요소를 어떻게 가져가면 될지에 대한 부분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지방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는 인구들이 있는데, 이 인구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를 분석을 해서 구심력을 좀 증대시키는 방법들을 고안을 해보자, 이렇게 관점을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청년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밀레니얼 세대를 얘기를 하거든요. Y세대라고 하는. 이 Y세대들이 사실 저성장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소확행을 좋아하고 SNS를 통해서 좀 느슨하게 뭉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연하게 그 공동체 자체도 결합했다가 자유롭게 해산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리랜서나 이런 일하는 방식 자체가 되게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조금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유입과 유출 관점으로 해서 피어슨 상관계수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이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 그 타 지역으로 뭔가 인구가 유출이 적은 지역이라기보다는 타 지역에서 유입이 많은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유출을 막는 것보다 유입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게 결국에는 지방의 어떤 해법을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들은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인구 감소 대응하고 관련되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있고, 지역 균형 발전 정책하고 관련되는 균특법이 있죠. 그리고 지방 이주를 지원하는 귀농어 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고용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무슨 소리죠? 저만 들리나요? 아니, 어디서 지금 뭔가 소리가 그 나머지 분들 음소거 해주세요. 발표자 제외하신 분들. 네, 그래서 고용정책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이제 청년 고용과 관련되는 기본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청년 기본법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인구 감소 대응은 아시다시피 저출산법 자체가 출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이 유입이나 정착과 관련되는 이동에 관련된 법률은 아니고요. 균특법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낙후 지역 정책으로 굉장히 좀 고착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귀농어 귀촌 같은 경우는 개인별 지원 사항 위주예요. 그래서 농업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거의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청년 고용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방 인구 유입 기본권을 보장하거나 사회경제적 지원을 규정하는 그런 법률이어서 딱히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의 법률들이 모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 시책들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딱 관련되는 정책들이 농림부 사업들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에 종사해야지만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이나 경북에 이제 사례들을 보면 이게 조례 같은 것들을 모법이 없지만 이제 별도로 지원을 이제 제정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돌아오는 전라남도 농어촌 만들기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취업과 관련되는 부분들, 구직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특별한 근거의 그 사례를 만든 다음에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청년 인구 유입과 관련되는 정책들을 되게 경북 사례에서도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책들을 보면은 개별 법률에 의해서 저출산 정책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게 그 사회적인 인구 유출을 제로섬으로 인식해버리기 때문에 지방의 인구 정책을 좀 지원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청년 지원 정책은 이게 공통적인 일자리 정책이에요. 그래서 지방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여기에 담아서 하기가 지자체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의외로 고용노동부 사업들이 지방에서 이제 추진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정책들을 끌고 와서 이 부분들을 메꾸는 그런 형식으로 자치단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 조사를 좀 했어요. 수도권 청년 인구 1000명을 대상으로 지방 이주에 대한 선호도 분석을 좀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분석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일단 학술대회라서 짧게 그 소개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로 했을 때 6%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제 100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지방 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 60% 정도는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20대 초반보다는 30대 후반으로 갈수록 지방 이주를 고려해 본 그 퍼센티지가 자꾸 높아지고 의외로 또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고려를 해봤고 근데 이주 가능한 가장 작은 지역의 규모는 광역시 대도시거나 중소도시거나 소도시 농어촌은 그나마 8.6% 정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도시 농어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청년 인구를 유치하려고 굉장히 목을 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이게 8.6%씩이나 나온 게 되게 크게 나왔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이주 후에 희망하는 기대소득은 보니까 뭐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이 대부분이고 현재 평균 소득은 한 194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으로 이주를 생각한 이유는 이제 생활비가 너무 비싸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제일 많았고 슬로우 라이프를 추구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고 이제 이주를 하게 되면 지역 내에서 일자리 찾기를 좀 해줘라. 그다음에 주거나 교통 지원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고 선호하는 주거 형태는 소도시 농촌하고 중소도시가 좀 달랐어요.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을 선호하는데 소도시 농어촌 같은 경우는 쉐어하우스 같은 것들도 되게 선호를 하는 것으로 나왔고 일자리 형태는 취농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농림부 사업들이 되게 이제 한계가 있는 게 이주를 하더라도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고 싶어 하지 어떤 농업에 종사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주거 지원 같은 것들을 꼽았고 뭔가 컨설팅을 해주거나 하지 이 희망하는 기업 형태 자체가 농업에 관련된 조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주에서 창업할 때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은 주거 지원이다라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도 이제 저희는 기술 창업보다는 일반 창업에 더 이제 포커스가 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좀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청년 플랫폼 같은 걸 조성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상업시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컨조인트 분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속성들을 좀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선호도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호도를 좀 분석을 할 때 소득을 좀 제외시켜 봤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은 사실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소득 변수가 들어가 버리면 다른 변수들의 상대적인 선호도를 좀 분석하기가 어려워서 소득을 일단 빼고 주거와 수도권 대도시 접근성하고 지역 내 교통 환경하고 문화 여가 시설하고 이주 지원 정책들을 가지고 속성과 수준을 결정을 해서 컨조인트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컨조인트 분석은 이제 부분가치 감소형으로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만 생각보다도 이제 수도권이나 주변 광역시의 접근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문화 여가 시설이 제일 중요한 걸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사실은 문화 여가 생활을 즐기려고만 하면 이제 주변 수도권이나 주변 광역시로 가서 하면 되거나 아니면 SNS를 굉장히 즐기기 때문에 이런 거보다도 이제 광역시의 접근성이라든지 그 지역 내의 교통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주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 지원 정책 중에서도 주거 지원 정책하고 교통 지원 정책하고 일자리 찾기가 좀 같이 믹싱돼서 이 정책들이 좀 들어가야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은 좀 선호도가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걸 이렇게 세팅했던 이유는 왜냐하면 이제 수도권이나 주변 광역시의 접근성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입지에 어떤 플랫폼 형태의 어, 그 플랫폼을 구축을 해가지고
뭔가 조금 혁신적인 사례들을 좀 만들어가면 어떨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세팅을 해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방안은 사실 학술대회에서는 제가 정성적인 사례 분석이 들어가질 않아서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자체 정책이 지방으로 뭔가 새로운 사람의 흐름을 창출하는 지역의 정책을 지원을 하려면 이게 결국에는 균형발전 정책 차원에서 지역 정책으로 이 부분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게 청년의 이주라는 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년의 삶을 설계하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의 어떤 선호도라든지 니즈를 좀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요인에 매몰되지 않고 취농에 좀 국한되지 않는 그런 일자리 정책을 해야 이게 이제 지방으로도 사실은 청년들이 가서 좀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고서에는 맞습니다. 네, 통합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마스라든지 뉴딜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믹싱해서 사실은 쓰면서 법제도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정책들, 그다음에 도시하고 지역 간의 교류 체계 구축하는 거 이렇게 해서 전략을 만들어 놨는데 학술대회에서는 여기까지는 만들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선호도 분석을 토대로 청년 이주를 할 수 있게 하는 통합 플랫폼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홍보와 인재 매칭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일단 결론을 맺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적절한 시간에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션이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전체 주제 내용이 그랬는데 가장 관심 있게 들을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는지 생각이 듭니다. 그 토론은 전체 발표 다 듣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토론자분들께서 코멘트 하실 내용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발표는 김상민 박사님 준비해 주세요. 네. 네. 화면 공유가 됐나요? 네, 됐어요. 네.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스마트시티 혁신정책 추진 방안인데요. 저도 작년에 이제 그 연구원에 있을 때 기본 과제를 했던 과제를 발표를 하려고 지금 사실 들여다봤더니 뭘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거를 학술 대회에서 발표를 하려고 하니 너무 심란해서 그래서 이번에 발표 자료 만들면서도 제가 제일 늦게 제출을 했던 게 이걸 어떻게 다시 잘 엮어서 뭔가 얘기가 되게끔 해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작년에 했던 거를 바탕으로 그냥 짧게 소개를 해서 요약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코멘트들을 주시면 좀 더 디벨롭해서 네, 다른 데서 또 만약에 발표를 할 지금 기회가 또 있을 거는 같은데 그때 조금 더 디벨롭해서 좋은 내용으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코멘트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과제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스마트 시티 하면 이제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IoT, ICT를 활용한 어떤 그 기반 시설 유지의 스마트 시티 정책들이 너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사실 스마트 시티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을 떠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스마트 시티의 개념 정의만 해도 한 2014년도인가 누가 조사를 해봤더니 국가별로 개념 정의만 해도 거의 100개가 넘는 정도의 스마트 시티. 그러니까 그것만큼 스마트 시티를 이해하는 방향도 다르고 접근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좀 더 우리나라가 스마트 시티를 추진을 할 때 좀 더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과제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마트 시티 에 대한 접근 방식이 굉장히 다르고 이런 것들은 지역마다 어떤 당면하고 있는 문제나 상황, 여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접근 방식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스마트 시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 정책이 주로 중앙정부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유럽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그 인프라 중심이 아니라 사람에 초점을 둔 스마트 시티로 무게 중심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마트 시티의 구성 요소를 디파인하고 있는 연구들이 스마트 시티가 뭐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혁신성이나 그리고 이제 민간 거버넌스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포괄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혁신성이나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구체적으로 좀 논의가 많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 시티 정책이 너무 중앙정부 주도의 시범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도 혼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스마트 시티가 지향하는 것이 그런 인프라의 스마트화뿐만이 아니라 향후 이제 우리가 기술 발전과 어떤 예전에 우리가 도시의 미래상 하면 떠올렸던 그런 것들처럼 그런 스마트 시티 자체가 사실은 우리 도시계획 자체가 사실은 이제 스마트 시티에 굉장히 접근해서 기술을 활용한 어떤 도시계획 자체가 스마트 시티가 될 것이고, 그것에 지향하는 목표는 결국은 실질적인 삶의 질일 것인데, 그래서 그런 그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지자체가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정책 방향성, 세부 전략 이런 것들이 무엇일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이제 116개를 2014년에 누가 조사를 해봤더니 스마트 시티의 개념정의만 해도 116개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의 스마트 도시법상에 있는 스마트 도시의 개념정의는 이렇게 이제 도시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도시의 삶과 질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디파인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인프라에 초점을 두고 있는 법상의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정의는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초기에 이제 주로 기반 시설이나 물리적 인프라 측면이 좀 강조가 되었다면 최근에는 어떤 그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라든가 네트워킹 같은 부분에 초점을 두는 개념 정의가 조금 더 이제 강조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학자나 뭐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스마트 시티의 핵심 요소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기술적 부문과 그다음에 인적, 그러니까 창조 인력과 같은 인적 자원 부분,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 혁신성 부문 등을 강조를 하는 것은 공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가 스마트 시티 1.0에서 3.0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 코엔이라는 학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은 중앙정부 주도의 어떤 기술 중심적이고 투자 집중형 신도시였다면 스마트 시티 2.0의 경우에는 도시 정부가 주도를 하지만 여전히 기술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고, 지금은 스마트 시티 3.0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때 스마트 시티는 시민 참여라든가 공동의 스마트 시티 구축 과정 자체를 강조를 하고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어떤 참여적인 과정으로서의 스마트 시티로 방향성이 전환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논의들이 막 활성화가 되면서 스마트 시티의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상향식이다, 혹은 하향식이다, 혹은 절충형이다, 이런 그 해외 사례들을 연구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상향식의 대표적인 어떤 스마트 시티 추진 방식 사례, 그리고 그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 형식, 그리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절충형을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스마트 시티,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스마트 시티의 접근 방식도 기존에는 이제 기술 중심에서 관계 중심, 그리고 시민 중심으로 좀 논의가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된, 그러니까 다각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 중심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 것 같고, 관계 중심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뭔가 그 협력 같은 것들을 촉진하는 그런 것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관계 중심적 접근, 그리고 이제 시민 중심적 접근이라고 하면 유럽에서 실제 이제 스마트 시티즌 프로젝트라고 해서 결국은 스마트 시티를 주도하는 것은 스마트 시민이어야 된다. 그러려면 그냥 시민이 아니라 시민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한 스마트 시민화가 되어야 스마트 시티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스마트 시민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하고 스마트 시민 매니페스토 같은 것들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이 좀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 논의의 쟁점에서 사실은 이제 스마트 시티가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 어떤 네트워킹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다양한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쉽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러한 스마트 시티가 오히려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비판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얼마나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어떤 격차가 결국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논의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사실은 이제 그런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가치나 그다음에 서비스 공유 같은 것들을 촉진함으로써 이 스마트 시티가 결국은 참여도 활성화시키고 공유도 활성화시키고 공동의 문제 해결 과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어떤 사회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다라는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의 분석 틀인데요.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스마트 시티 3.0 모델에 좀 초점을 두고 결국은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 어떤 물리적 기반 시설 어떤 스마트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삶의 질을 증진을 시키고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기술을 활용을 한다는 관점에서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을 해주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해질 텐데 그렇다면 시민 참여 같은 것들도 중요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공동으로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과정 그리고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삶의 질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스마트 시티의 어떤 구성 요소 같은 것들을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스마트 시티의 구성 요소로 기술과 혁신성과 제도적 기반을 얘기는 하지만 기존 논의들에서 우리나라 특히 혁신성을 얘기를 할 때는 주로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하냐면 인적 자원이나 그 스타트업 기업과 같은 어떤 그런 그 산업 혁신 같은 것들을 좀 강조하는 개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스마트 시티 어떤 시민 중심적 스마트 시티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시민 참여라든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은 지역사회 문제를 끊임없이 발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혁신적인 노력이 뒷받침될 때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때의 혁신성은 사실은 오히려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사회혁신에서 얘기하는 어떤 혁신성을 발굴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요소들이 스마트 시티의 기술적인 측면과 함께 융합이 되어야 결국은 물리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민 참여라든가 공동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스마트 시티를 실현하는데 적절하게 작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 혁신을 논의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냐 하면 어떤 문제 해결형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직접 실천하는 것들, 그리고 다양한 사회 주체를 참여시키는 것들, 그리고 새로운 관계의 형성이라든가 열린 네트워킹, 그리고 실천 역량의 증진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결국은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례 분석을 이제 국내 대표적인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그 국토부의 그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부천시의 사례와 그리고 유럽의 대표적인 스마트 시티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사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 사례를 스마트 시티의 세 가지 관점의 측면에서 기술 데이터 인프라와 혁신성 그리고 제도 기반의 측면에서 간략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국내 스마트 시티 정책 추진 현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요. 이제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일회성이나 이벤트성 시민 참여를 그냥 이렇게 단순히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강한 것 같아요. 이것이 결국은 이것이 과연 공동생산 과정으로서의 스마트 시티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인프라나 공간 조성 중심이기 때문에 혁신성이라든가 지역 문제 해결력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거버넌스 체계 역시 굉장히 이제 아직도 민간 영역과의 어떤 그 기업들과의 어떤 협력을 통한 솔루션 창출 같은 강조를 하고는 있지만 15분이 지났나요? 아니죠. 3분 정도 남았습니다. 3분 남았나요? 15분까지 3분이 남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여전히 이제 스마트 거버넌스 체계 측면에서는 좀 더 발전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례 분석을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경우에는 국토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실증 사업의 그 본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주로 원도심 지역 문제 해결에 민관 협력 체계 그리고 시민 역량 강화를 강조를 하면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데이터 인프라 측면에서는 이제 마스 교통 주차 수요 관리 마이크로 마스 그리고 첨단 안전 및 환경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CCTV 같은 것들 부천시가 전국에서 CCTV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CCTV를 활용을 해서 이런 실종자 그리고 이제 감염자 추적 서비스 같은 것들 쓰레기 불법 투기 같은 것들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반 서비스를 개발해서 융합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혁신성의 측면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부천시 내 주민들의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해결해야 될 부분인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도출을 하고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일단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노력을 볼 수가 있고 부천시의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시티와 사회적 경제를 결합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 시티의 주요 추진 주체로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 기업을 설립을 해서 이 마을 기업이 장기적으로 스마트 시티 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 밀착형 리빙랩 사업들도 다양하게 구체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여전히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부천시의 경우에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고는 있는데 이런 뭐 주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킹들이 이제 워크숍이나 자문회의, 실무회의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외의 경우에는 이 스마트 시티 하면 사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시민 참여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만들어지지는 않고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이런 전략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한계들도 좀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천시의 경우에는 시민 역량을 좀 더 강조를 하면서 스마트 시티즌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교육 같은 것들도 집중을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부천 제도 기반의 측면에서는 부천시청 내 어떤 스마트시티 전담 조직을 구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거버넌스 체계도 만들어서 작동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런 거버넌스 체계 자체도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해서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주요 한계점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 스마트 시티 사업의 지속 가능성 문제. 여전히 지자체 수준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의 어떤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목을 매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부천시의 경우에도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지금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이제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담 조직의 확대라든가 위상 강화,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관련 부서가 있긴 하지만 그 스마트 시티 관련 부서의 역할만으로는 사실 스마트 시티 자체가 하고 있는 이 영역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부서 간의 협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여전히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지역 맞춤형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는 좀 더 사업을 다양화해야 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바르셀로나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텀업과 탑다운의 시너지 창출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는 22@ 바르셀로나 프로젝트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그 제조업 밀집 단지였는데 이 지역을 첨단 산업 단지로 재탄생하려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슈퍼블록,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의 측면에서는 슈퍼블록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런 그 블록을 만들어서 요 내에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송수단을 출입을 한다거나 요 안에서 대기오염 문제를 위한 어떤 다양한 실험들을 한다거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바르셀로나가 그 강조가 되는 또 하나의 부분이 팹랩 프로젝트인데 팹랩 그러니까
그 바르셀로나 팹랩의 경우에는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모든 것을 시도한다는 어떤 실험성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팹랩이 활성화된 지역이 바르셀로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팹랩 자체가 사실은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도출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솔루션을 창출하려는 시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어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시민들이 참여를 할 때 디지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셀로나의 경우는 데시딤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 내에서 사실은 시민 참여가 거의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네트워킹 역시 스마트 시티 계획이나 실행 모니터링 단계까지 그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조정 협의체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서로 다른 주체들 간의 어떤 의견을 조율하는 이런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도 기반의 측면에서는 그 부시장 직속의 어떤 스마트 시티 직속 부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스마트 시티 운영회를 통해서 이 각 위원회가 시의 모든 부서와 함께 이제 연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천시가 스마트 시티과 하나에서만 모든 스마트 시티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 비교한다면 굉장히 좀 포괄적인 어떤 그 조직 체계, 그러니까 협력 체계를 만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민간 협력의 측면에서는 열린 정보 프로젝트라고 해서 사실 이 개념 자체가 사실 시민과 함께 통치한다는 어떤 슬로건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민간 협력을 촉진하고 있는 이런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경우에는 시민 체감형 위주의 어떤 스마트 시티 정책을 수립하려는 노력 그리고 비대면 방식에 기반한 거버넌스의 플랫폼화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플랫폼 상에서 어떤 그 혁신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시민들이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에 그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 정책의 방향성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지향성과 목표나 공간적인 대상이나 주요 부문, 추진 방식, 참여 대상, 지방정부 역할의 측면에서 기존에 이제 너무 물리적 어떤 스마트화에서 좀 벗어나서 사람 중심의 어떤 도시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 도시라는 정책 방향성을 좀 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물리적 측면은 물론 잘하고 있으니 혁신적 강화의 틀 전략에서 주로 좀 이제 너무 큰 어떤 인프라 사업보다는 시민 체감형 위주의 어떤 스마트 시티 정책을 수립을 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리빙랩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수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유럽처럼 스마트 시민을 어떤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민 참여형 어떤 플랫폼이 여전히 좀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의 오픈 데이터를 활용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 같은 것들을 세부 전략으로 우선 추진해야 될 세부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도 기반의 측면에서는 법적 기반, 조례 제정, 그리고 시민 참여형 스마트 시티 혁신 기본 계획, 그리고 이제 포괄적인 스마트 시티 거버넌스 구축, 이게 온오프라인을 경계를 가로지를 수 있는 어떤 거버넌스의 구축, 그리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체계의 확립,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는데요. 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 20분 다 쓰셨습니다. 그 우리 연구원 기본 과제로 다 발표를 해주셔서 저는 새로울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정리돼서 축약된 걸 보니까 새로운 논문을 한 편 듣는 것 같아요. 아까 앞서 박진경 박사님 것도 그랬는데 두 분 다 나중에 논문화하면 기본 과제들이 너무 두꺼웠잖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내용인데 사실 이렇게 요약문을 봐도 몇 장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해 주지 않아서 갑갑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 비로소 제가 기본 과제를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히 두 분은 모두 논문화해서 관련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께 훌륭한 논문들 잘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양원탁 박사님 네. 발표해 주세요.
혹시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농공단지 특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일단 이 과제는 전라북도 정책 연구 과제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와 같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과제이고요. 그래서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농촌의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농공단지는 여전히 열악한 산업 기반을 좀 확충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90년대 이후에 농공단지가 너무 무분별하게 공급이 되면서 시군의 한계를 넘어선 그런 관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시설이 많이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 농어촌이 과수화가 진행이 되면서 농공단지의 경쟁력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본 연구는 전라북도를 사례로 농공단지의 특성과 실태 파악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전라북도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한 연구입니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사실 이 연구를 하면서 정책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지만 이 내용은 이제 방대해서 이를 제외하고 발표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농업단지 특성 분석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이제 연구의 범위 및 자료를 말씀드리면 연구는 이제 2010년부터 19년을 분석의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향후 10년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연구 방법은 일단은 전라북도 농공단지와 전라북도 외 지역의 농공단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기본수 검정 비교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농공단지별 특성이 상당히 상이하기 때문에 이제 정비성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제 비모수 검정을 수행을 하였고요. 특히나 이제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단지를 추출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각 지표별로 순위 규모 분포를 좀 활용을 했습니다. 나아가 이제 전라북도에 있는 13개 시군 단위의 공무원들을 이제 방문을 해서 이슈들을 한번 파악을 했고요. 나아가 이제 현장 조사를 좀 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론 및 선행 연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의 조성 목적은 농어촌 지역의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조성을 한다라고 이제 산업입지법에서는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 지역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면적 그리고 주체 측면에서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와 구별이 되는 특성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책은 이제 초기에 90년대 이제 농공단지 정책이 지자체로 이관이 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개발과 공급에 대해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 세계화 이후에 농어촌의 어떠한 경쟁력이 좀 약화가 되고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농공단지를 특성화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측면으로 전환이 되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산업 입지 정책은 현재 가장 이슈는 주력 산업 위기입니다. 특히 기존에 이제 한국 GM이랑 현대중공업이 좀 어려움이 있으면서 이제 주력 산업 위기가 가장 큰 이슈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전라북도는 농업 기반이 조금 우수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이제 식품 산업을 좀 세계적으로 육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공단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2019년에 이제 전국에서 3번째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물리적인 측면에서 기반시설 정비 그리고 이제 입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런 지원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이제 농공단지 연구는 이제 2000년대 이후에 가장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지만 특히나 이제 문제 영역에 따라서 이제 물리적인 그런 문제점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농공단지를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고도화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클러스터화 할 것이냐 이러한 논의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농군단지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농군단지가 총 59개입니다. 특히 이제 산업단지에서 농군단지가 차지하는 생산액 비중이 20%인데요. 이제 전국 단위에서 농군단지 비중이 5%와 비교를 하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포를 좀 살펴보시면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는 이제 전라북도의 산업 지역인 이제 군산, 익산, 그리고 전주, 김제 이제 서북부 지역에 이제 집중되어 있지만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동북권의 이제 산악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농어촌의 어떠한 산업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을 하고 나아가 이제 전라북도 내에서의 도농 균형 발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단지 현황을 지역과 노후도별로 좀 살펴보면 시지역과 군지역 그리고 노후 농공단지와 비노후 농공단지로 구분을 했을 때 단지 수는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경제적인 비중과 물리적 산업적 특성은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적 비중 같은 경우에는 시지역 노공단지와 이제 노후 노공단지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리적인 특성에서 노후 농공단지가 상당히 좀 열악한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산업적인 특성에서는 노후 농공단지가 오히려 성숙기 산업이기 때문에 더 우수한 상황입니다. 업종을 좀 살펴보시면 가장 많은 이제 업종이 이제 식료품 제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전국 농공단지 비중의 약 2배에 달하는 비중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두 번째는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인데요. 이 경우에는 전라북도 내에서도 이제 군산, 김제, 익산 이제 서북부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식료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전역에 고르게 좀 분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농공단지 특성 분석입니다. 이 분석 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역과 비교 그리고 문제 단지를 추출해서 실태 파악으로 구분을 했고요. 분석 지표는 이제 산업적인 측면과 물리적인 측면으로 구분을 해서 평가 지표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이제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단지 규모 그리고 농공단지의 근무 환경, 생산 환경과 관련된 지표를 선정했고요.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생산성, 고용, 수출, 그리고 이제 업체 활력도와 관련된 지표들을 선정하였습니다. 물리적인 특성 분석 결과를 좀 살펴보면 전라북도 농구단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땅값이 좀 싸기 때문에 규모는 좀 크게 개발이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필지, 특히 산업용 시설의 필지가 계속해서 영세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노후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보다 물리적인 여건이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제 시군을 좀 이제 조사를 해서 실태를 좀 파악을 해보면 3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는 이제 나홀로 농공단지 문제인데요. 전라북도의 다수의 농공단지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단지들을 붙여서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농공단지들이 소규모의 나홀로 농공단지로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나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충족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군이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도 좀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공공시설 측면인데요. 이제 공공시설에서 문제가 좀 나타나는 농업단지를 현장을 좀 방문을 했을 때 공통적인 문제점은 이제 주차장입니다. 농공단지 근로자들이 대부분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전주나 이제 도시 지역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다들 이제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농공단지의 문제점은 인근에 농촌 마을이 있어서 이쪽으로 이제 차량들이 유입이 돼서 안전을 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 측면에서는 이제 차도 같은 경우에는 지속해서 정비를 좀 하고 있지만 보행로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물을 이렇게 방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보행로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잡초가 상당히 많이 이제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근로자 지원 시설 부족 문제인데요.
이제 전라북도 농공단지 중에서 지원시설 용지를 확보한 단지는 이제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지원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농공단지에서 더 문제는 기업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기업이 자체적으로 근로자 지원을 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시가지와 이격돼서 주변에서도 이제 근로자가 가장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되는 식당이나 뭐 매점 같은 기능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산업적인 측면의 문제점 분석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농공단지가 이제 생산성, 고용, 그리고 활력도 측면에서는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입주기업의 고용 경쟁력은 좀 낮은 상황입니다. 이제 실태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지역의 전략산업화 기반을 보유한 단지들이 일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제 특장차 산업이라든지 익산의 석재산업, 이렇게 시군의 전략산업과 일치하는 그런 산업 집중도가 높은 농공단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미분양과 휴폐업 문제가 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동북권의 산악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들이 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일부에서 휴폐업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공장주들이 분양을 받은 이후에 향후에 어떠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라북도에서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업이 무너지면서 동반 침체하는 그러한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업체가 지속해서 영세화되고 있는데 특히 영세업체 비중이 거의 60%로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 과정에서 좀 알게 된 상황인데 지금 조례상의 지원 판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공장을 등록해 놓고 생산을 하지 않는 공장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협의회가 이제 활발히 운영이 되지 못하면서 시군이 어떻게 좀 역량을 벗어난 그러한 시군의 역량을 벗어난 그러한 관리 수요 증가로 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농어단지 활성화 방안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까지 포함을 해서 도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 요인을 농공단지에 맞는 인프라 정비로 도출을 하였고요.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지역과 연계한 농어촌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는 것,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농어단지 관리 체계를 효율화하는 것으로 이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전략과 협의를 해서 기본 방향을 좀 수립을 하고 분야별 추진 전략을 좀 사업화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일부 전체 사업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자 지원 시설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농공단지에 맞는 이제 복합 지원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떤 휴폐업 공장이나 방치된 관리사무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단지 규모에 따라서 기능을 좀 탄력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좀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 연계 정주 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이제 근로자들을 좀 만나봤을 때 왜 해당 지역에 정착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는 주거고 두 번째는 교육인 것으로 좀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어단지 근로자들이 해당 지역에 이제 좀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인근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정주타운을 조성하는 그러한 측면의 사업을 좀 제안을 했는데 이 해당 사업은 이제 LH에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농어촌 유토피아 사업을 좀 참고해서 이제 사업화를 이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어단지 스마트 인프라 관리 체계는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농공단지 미니 클러스터 조성인데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농공단지에서 가장 업종이 좀 특화된 부분이 식료품 제조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이 너무 영세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자체적으로 제품을 개발할 역량이 좀 없는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라북도에 이제 전략 시군의 지자체 연구소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당 지자체 연구소들이 뭐 진안 홍삼이라든지 아니면 순창의 장류라든지 이런
특정 품목이나 해당 시군에만 기능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권역 단위로 좀 확장을 해서 농공단지와 연계를 해서 이제 제품 혁신이라든지 이러한 기업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좀 범위를 좀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농공단지형 융복합산업 육성은 이제 단지별로 산업 여건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농공단지를 세 가지 유형으로 좀 구분을 해서 산업 육성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백구 이제 김제 특장차라든지 일부 전략산업과 일치하는 농공단지는 지역의 선도산업 융합을 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하고, 그리고 지역의 농식품과 농업과 연계가 돼서 향토 브랜드를 보유한 단지를 중심으로 이제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그리고 동부권의 미분양이나 미착공 단지를 중심으로 개발이나 투자 촉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세우자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5분 농공단지 지났습니다. 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관리 지원 체계 강화 측면에서 전라북도 산업단지 온라인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제 지자체와 기업들이 소통을 하고 맞춤형 이제 구인구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관리하자라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농군단지 입주기업 협의회를 활성화해서 이제 단지별 이제 이슈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공공부문에 대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자라는 사업입니다. 네, 연구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은 자료로 대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안에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이어서 지방 소멸 대응 전략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오히려 농공단지 종사자들이 인근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마련하고 있는 정착 지원 사업 같은 거는 실제로 지금 균형 발전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방 소멸 대응 시책하고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노산업단지 고도화 사업은 사실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노후 농공단지 고도화 사업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양 박사님은 전북 차원에서의 정책 방안을 제안해 주셨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29분 남았는데요.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7분씩 토론해 주시면 남은 시간은 또 다시 발표자들이 마무리 코멘트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희 박사님부터 토론해 주시지요. 네, 네, 세 분 발표 잘 들었고요. 네, 너무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좀 발표자 분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박진경 박사님 발표 굉장히 잘 들었고, 제가 사실 계략적으로 잘 몰라서 컨조인트 분석이라는 게 어떤 분석 방법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컨조인트 분석 결과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설문 대상이 어떤 분들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게 좀 되게 많이 관심이 갔는데, 그 이유는 아까 그 기대소득 부분을 보니까 기대소득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뭐 언론의 기사나 이런 걸 보면 뭐 한 달에 300을 줘도 지방으로는 안 온다 사람들이, 그게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의 또 고민이라면 고민이었는데 생각보다 기대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아마 이거는 지방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기술자일 거고, 지금 설문 대상인 분들은 사실은 그런 고기술을 가진 분들은 아닐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격차가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문화효과에 대한 비중이 되게 낮게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요즘 젊은 분들은 SNS나 이런 걸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떨어진 것도 맞겠지만, 사실은 저는 또 설문 대상 자체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문화효과를 그만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제가 또 다른 그런 뭐 이제 설문조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면접조사나 이런 걸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에 계신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지방 내려가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려갈 생각 자체가 없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설문에서 내려갈 생각이 있다라고 대답했던 분들은 아마 그 요소보다는 다른 요소의 중요성이 더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이 뭔가의 그 격차만 좀 줄일 수 있으면 좀 더 완벽한 대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두 가지가 되게 지역개발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구 유출을 막는 것보다 유입이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은 저도 지역개발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 뭐 컨설팅을 가거나 이럴 때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 지역에서 뭔가 할 게 없고 이렇기 때문에 유출을 더 먼저 고민을 하는 건데 지역에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그런 성공한 성공이라고 해서 뭐 인구가 확 느는 건 아니지만 그런 특정 지역에 뭐 서울에 있는 젊은 분들이 내려와가지고 매력도를 높여놓으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나갈 생각 안 하시거든요. 외지에 온 사람들을 그래 그런 어떤 뭐 그런 뭘 받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뭐 충격 이런 걸 받아가지고 지역에서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것들을 되게 더 열심히 하세요. 왜냐면 어쨌든 외지인이 와서 성공하는 것만큼 자기는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이 더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사례를 봐서 유출을 막는 정책보다는 유입을 늘리는 그런 정책이 확실히 지자체에 더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시사점을 주고 있는 부분은 그 귀농귀촌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에서는 이제 귀농과 귀촌을 초점해서 맞추다 보니까 청년들한테도 와서 뭐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이제 뭔가 관련된 산업을 하기를 바라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내려가면 사실 뭐 카페 하고 싶어서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귀농귀촌 대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자체 뭐 특히나 군단 이런 데에서는 내려오고자 하는 이주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주자 대책, 이주자 맞춤형 대책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아까 그 다른 이제 양호탑 박사님 얘기하시면서 그 교육 연계형 주거 플랫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아이 초등학교로 옮기면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런 게 없었죠. 귀농귀촌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초등학교 폐교를 고민하면서 이제 아이만 데려오면 집을 주겠다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좀 내려오는 사람들의 특성, 또 내려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에 좀 맞출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귀농귀촌 단지가 아니라 약간 이주 지원 그 센터 같은 게 전국적으로라고까지 이제 박사님은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전국으로 커지는 건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해요. 워낙 이제 그 조직이라는 게 커지면 그 관리 업무가 많아지니까 실제 업무들이 되게 줄어서 좀 약간 그 지원 플랫폼은 뭐 최소한 광역 단위 정도에서 맞춰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서울에서 그런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는 사람보다 광역시에서 예를 들어서 경북이면 대구 경북에 있는 곳으로 내려가거나 뭐 부산에서 경남으로 뭐 대전에서 충남으로 이렇게 가는 비율이 더 높지 서울에서 내려가는 비율이 더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파급 효과는 더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안으로 좀 더 확산시키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김상민 박사님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세종시 스마트시티 위원회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 기반 관련해서는 워낙 그 사업을 하기도 전부터 해외 사례들은 워낙 저희 나라가 퍼다르기 때문에 스마트 도시 학회도 이미 있는 나라 아니겠어요? 스마트 도시는 된 게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도 기반이 형식적으로 너무 구축돼서 저는 또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스마트 도시 위원회 아까 그 부천 사례도 드셨지만 스마트 도시 위원회인데 한 번도 이렇게 줌으로 회의 안 해요. 꼭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도대체 세종시를 왜 오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나면 맨날 자문회의하고 그다음에 사진 찍고 방식이 똑같은 거 이게 스마트한 거면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 공간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전히 그런 수평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형식적인 거지 질적인 거에 변화가 없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스마트함을 저도 이제 회의 같은 데 가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이제 기술적 부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공대생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뭐 거버넌스량을 말씀을 드려도 기술 수준으로 그조차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마디 할 수 있는 뭔가 기술적인 능력 뭐 아니면 거기다가 한마디 하면 돈을 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자꾸 방법을 고민하시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참여해서 비용도 낮추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사실은 공대생분들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기술 수준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시민 참여 수준이 높지 않으면 스마트 도시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이제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심지어 그 시민 참여 수준도 기술로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실 좀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 참여 수준을 높여야지. 근데 그런 부분이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스마트 도시, 그러니까 시민 참여 수준이 높으면 더 스마트 도시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뭐 그 기술자들 설득하기 위해서는 뭐 통계적으로라든가 아니면 모형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그냥 뭐 사례로 보여드리고 막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7분 지났습니다. 1분 내로 네. 마무리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게 리빙랩 얘기를 하면서 사실 지금 전국이 리빙랩 붐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가장 황당한 리빙랩이 무주에서 태권 다도 리빙랩을 만든다고 컨설팅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웃어야 할지. 근데 실제로 리빙랩 역할을 아시다시피 지금 당근마켓이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당근마켓이 사실은 동네의 모든 일들을 거기서 해결하고 있거든요. 문제점도 해결하고 거기에 답변들도 만들어줘서 사실 그게 탑으로 쌓이기만 하면, 물론 당근마켓은 이제 민간의 어떤 그냥 소비 그 플랫폼이겠지만, 근데 전국에서 만드는 리빙랩은 당근마켓의 발끝도 못 따라간다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타 박사님 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 제가 이제 산업단지로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산업단지 재생을 하면서 전북 전체를 고민하시니까, 사실 지금 전북에서는 그 공장 수요나 관련해서 지금 새만금 대규모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세태나 이런 거는 진행이 더 빨리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 특히 농공단지라고 하면 어쨌든 뭐 농공단지 미래에 어떤 그림이 있을까라고 해서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건 뭐 구례나 괴산에 있는 자연드립 파크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농공단지 그림에서 가장 나은 버전일 거예요. 근데 그런 버전까지 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사실 전북에서는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좀 제가 산업단지 하면서 제일 열받는 게 어떤 거냐면, 아까 그 양원터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농공단지 분양할 때 공장, 그러니까 지역의 산업을 육성한다는 이유로 굉장히 싸게 들어와요. 어쨌든 굉장히 싸게 들어오는데, 싸게 들어와서 공장을 하라고 싸게 준 거잖아요. 공장을 못 하게 되면 당연히 싸게 내놓고 나가야 되는데 딱 사유지가 되는 순간 못 건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열이 받는 부분이어서 하면서도 계속 이분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아니 이분들이 애초에 싸게 들어온 건 지금 꺼진 건가요? 아니요, 들려요. 아닙니다. 아, 네. 어쨌든 제가 좀 뭐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잘 많았는데 일단 7분이 지났다고 하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어쨌든 5시에 끝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치인 교수님 7분 조금 더 쓰셔도 돼요. 일단 제가 좀 7분이 2분 드릴까요? 제 거? 제가 5분만 하고? 네, 그러셔도 5분만 돼요. 해주세요. 5분만 하고. 네, 김민구 아니 박사. 시간이 지금 모자라진 않습니다. 예, 시간이 네. 모자라진 않으니까요. 예. 저는 제가 그래도 뭐 7분 지나면 형식적으로 일단 고진해드릴게요. 네. 저는 너무 세 분 발표자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셔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 한 2가지씩만 많이 적어놨는데, 제가 여기 딱 시간 체크해놨습니다. 지금 42분이니까 48분 안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박진경 박사님 거는 유출 유입에 대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고, 근데 저는 뭐 유입 정책과 또 유입 요인과 유출 요인이 거의 하나인 것 같아요. 유입을 잘 유입이 되면 사실 유출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도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제가 딱 드는 핵심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세대 간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는 상황이거든요.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청년 인구는 줄어드는데, 지금 정부가 청년에만 굉장히 포커싱을 하고 있어서
청년은 젊고 앞으로 일할 수 있고 노인은 일거리도 없고 이제 돈도 없고 연금도 없고 한데 인구는 더 많아지고 비중도 더 많은데 이게 관심은 청년한테 이제 많이 이제 쏠려져 있고 그래서 저는 청년과 이게 꼭 청년이면은 청년 정책이면 청년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노인 정책하고도 좀 연결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주면 세대 간 갈등의 좀 해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청년하고 노인하고 페어하면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주고 뭐 이런 식의 좀 발상의 전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층 간의 소통과 화합을 좀 이렇게 도모할 수 있는 뭔가가 마련되어 주지 않으면은 노인도 청년도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다음에 하나 이제 그 모델과 관련해 갖고 하나 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소득이 이제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압도적일 것 같아서 빼고서 이제 돌렸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오미티드 베리어블 바이어스가 발생하면 나중에 이 계수 추정한 거에 대한 그 코에피션트에 대한 정확성 자체가 굉장히 이게 심각하게 훼손될 수가 있어서 저는 소득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더라도 집어넣어놓고서 전체적인 변수의 그 중요도를 봐주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넣어가지고 전반적인 그 스페시피케이션의 형태를 갖추고 난 다음에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건데 근데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 나중에 혹시 뭐 학회에다가 그 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두 번째 우리 저기 김상민 박사님의 경우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이건 굉장히 유연성이 있는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개념 정의가 다양한 만큼 해당하는 지자체에 맞는 굉장히 유연한 정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꼭 IoT 해야 되고 뭐 꼭 드론 날려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농촌이면 농촌에 맞는 스마트 시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조금 좀 유연한 그 스마트 시티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농공단지의 경우는 저도 우리 저 김윤희 박사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데 저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원하는 거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거하고 지자체가 원하는 게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갭이 많이 발생을 하고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 아무리 제도를 많이 만들어도 그네들이 뭘 원하는지를 사실을 만족을 시켜주지 않으면은 이게 충분한 입주율들이 채워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은 뭘 원하는지 좀 파악하고 원하는 걸 만족시켜주면 돈을 들여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진일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시간을 더 주셨어요. 49분까지 쓰셔도 되는데 이후에 아니 저 발표자분들 김윤희 박사님 좀 더 들으려고. 예. 코멘트 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박승규 실장님 토론해 주세요. 네, 이거 들리시나요? 네, 잘 잘 들리세요? 들립니다. 네네. 저도 우리 최 교수님의 의지와는 틀리게 저도 시간을 조금 더 세이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세 분 발표하신 거 되게 잘 들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사실 그런 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구자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각각 방향을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게 외부로 다 공개되는 학회라서 아마 이렇게 다 안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상당히 많이 디벨롭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논문 되게 잘 들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윤희 박사님이나 우리 최 교수님이나 다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인구 이동에 관한 것입니다. 되게 그 중요한 포인트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짚고 있는 우리 사회적인 이동에 대한 순이동 부분 그거 상당히 잘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된 자료 지금 제가 얼핏 듣기로는 1000여 부라고 그러니까 1000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 1000여 부가 확보가 됐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제 신뢰성이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 컨텐츠 분석에서 그 결과가 나온 것들이 되게 좀 유의미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다른
이제 저희가 코멘트나 우리 평가에 들어갔을 때에도 아마 모두가 좀 수긍할 수 있는 결과가 여기서 도출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지원 정도에 대한 중요도가 되게 높게 나온 측면,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청년들이 이주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요도를 컨저이티브로 제시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향후에 이제 논문화 시킬 때에는 이제 저희들이 우리 컨저이티브 분석 통해 가지고 우리 카테고리 정하죠. 카테고리 정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값을 하게 되는데 아마 WTP 조금 더 나가게 되면 뭐 WTA까지 제시를 하게 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 통제 변수 같은 경우도 약간 조금 우리 다양화시켜서 제시를 하게 된다면 아까 수도권 첨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도권도 여러 개가 나눠지기 때문에 51개인가요? 지역이 그러면은 조금 더 다양하고 함의 있는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오랜만에 뵙는 우리 김상민 교수님, 되게 반가웠습니다. 자, 더불어서 간략하게 우리 김상민 교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스마트시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었던 원고들 중에 개념 정리는 되게 다양한 측면으로 가장 잘 해놓으시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우리 기관에 계셨을 때 그런 발표하신 거 뭐 오랜만에 보니까 좀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논문하고 딴 얘기를 좀 했네요. 자, 개념 정리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어차피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 김상민 교수님의 전공을 스마트시티 쪽으로 한번 이제 외연 확장을 한번 해보자라는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스마트시티 사례를 제시를 했었는데 자, 이거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인지 그것을 향후에는 논문에서 명확히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제목상 보니까 스마트시티 혁신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기존 대비 어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향후 방향성을 좀 잡아주시게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전 사후에 대한 변화를 제시를 하신다던가라고 했을 때라고 한다면 되게 좋은 결과로 연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양원탑 박사님 농공단지 활성화 여기에 관한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많은 노력이 들어간 연구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자료가 되게 충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은 부분으로 다양하게 확산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역시도 일단 이것이 뭐 저희 학회 뭐 학술 발표이기 때문에 외부로 공개가 돼서 이렇게 다들 좀 막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향후에 다른 부분으로 되게 많이 이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때는 어차피 김상희 박사님, 우리 김상희 교수님 거와 좀 이렇게 유사하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사례가 들어갔을 때에는 이제 일반성이 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특히 우리 전북에서의 농공단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타 지역과도 부합되는 정도를 보시는 것이, 그러니까 제시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더불어서 이제 발표하실 때 GM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GM을 통해서는 우리는 거기 일자리 감소와 우리 지역 세태로 규명 지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성장 감소 이렇게 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통상 산업에 나왔을 때는 지역 내 산업 생태계를 좀 보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원문에는 보시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향후 실질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시를 해주신다면 이 역시도 크게 무리가 없이 향후에 이제 학술지로 연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정책 요인이라는 것을 또 제시를 하셨어요. 그 원문에 정책 요인이라는 것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약간 좀 실증적으로 지금 어차피 연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 결과를 제시를 하게 된다면 보다 좋은 실증 연구 결과가 제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자분들께서 시간을 세이브해 주셔서 아직 저희가 8분의 시간이 남았는데 특별히 질의응답을 질의를 해주신 게 없어서 답변이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코멘트 해주신 것들에 대해서 발표자 세 분들이 마무리 멘트 2분씩 해주시면 얼추 저희가 시간에 맞게 끝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박진경 박사님. 이거 컨조인트 분석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제가 조금만 이렇게 그러면은 논문을 쓸 수 있는데 이게 대안을 주고 그 대안들 중에 더 선호하는 걸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 모형 자체가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거고
제가 아마 논문을 쓰자고 마음을 먹었으면 소득 변수를 넣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결과값을 좀 뽑아내기 위해서 만든 거여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득 변수가 없어서 WTP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을 해가지고 이 부분들은 해석하는 게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서 좀 시간이 될 때 한번 논문화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김상민 교수님. 부족한 정보에 코멘트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멘트 잘 반영해서 좋은 논문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훈탁 박사님. 전라북도 농물단지를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지만 이제 말씀하신 사항들 특히나 이제 어떻게 이제 단지별 특성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일반화하고 이제 거기서 시사점을 뽑아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말씀해주신 그런 이제 구례 사례나 괴산 사례 이제 자연드림 파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고민을 저희도 전라북도랑 같이 하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은 주체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항상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 말씀해주신 코멘트 주신 거를 좀 반영을 해서 또 논문화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기록 중이고 예, 다음 세션을 시작하려고 그런지 누군가가 지금 또 한 분이 들어와 계시죠? 그러니 공식적으로 저희 뭐 반가운 인사는 나중에 오프라인에 다른 자리에 모였을 때 근황도 나누고 사담도 나누고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지방소멸 대응 지역균형 발전 전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세 분,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세 분 박사님, 교수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